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우김 전 의원 두 분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오전부터 국회에서 현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보다는 사상 검증으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발언 내용 듣고 오시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초상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지 혹은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연기할지 이 부분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상 검증에 굉장히 집중돼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 유권자를 모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인영이라고 하는 인간이 2000년부터 정치를 했어요. 구로구라는 곳에서 벌써 몇 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약에 당선시켜줘서 말하자면 장관까지 될 수 있는 후보가 될 때까지 그럼 주체 사상의 신봉자들을 그럼 구로구 지역민들은 그러면 찍어준 것입니까? 사실은 그 질문 주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태영호 공사, 태영호 의원이 할 수 있는 질문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북한에 살았던 분이 이제 와서 내려와가지고 당신 주체 사상자냐 이렇게 얘기한 언제부터 한국에 살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문제 통일부 장관이 되실 분의 사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친북에 딸려가지 않겠냐. 그런 것은 정책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기조에서 장관으로 일을 할 것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사상 전향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하면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역 구민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벌써 제가 알기로 이인영 우리 의원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16대 국회부터 진출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치인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추천해 왔던 김대중 전 총리, 김정은 대통령이 주체 사상 있는 아이들을 그냥 뽑아서 정치인을 하라 그랬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일부 사실 전대협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족주의적이고 친북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 구성원 중에 일부는 정말 종북주의자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이인영이라는 임종석 이런 분들이 완전한 맹신도처럼 완전 광신도처럼 아마 일기 의장을 지내서 좀 그 부분과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위에서 아마 그런 문화에 대해서 옹호적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속에서 노동운동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주체 사상에 대한 이해는 학습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완전한 신봉자로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 밑에서 절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저는 아니었다. 다만 해방 전후의 공간에 있어서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 중국, 말하자면 북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나 북한도에 있었던 식민지 운동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사회주의에 포섭돼 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이지 완전히 간첩 활동한 단체로 수객 단체로서 전대협을 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상 검증은 할 수 있지만 전향 여부를 묻는 건 지나쳤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상 사상의 자유가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 한 사람을 지금 인사청문회에 불러다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 통일부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북한 인민들이 인권 말살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지금 3대 독재 정권인 건 맞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대를 다루어야 되는 통일부 장관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의 그 사상 검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정체성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전대협 일기 의장이라는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니까 이인영 후보가 그건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후보자는 그런 일 없었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답변, 이거 지금 보도 내용 그대로 제가 보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합니다. 절대 없는 거하고 자기 기억이 없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제가 오히려 언론인인 두 분한테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은 질문하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김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늘 그 질문을 했던 태영호 의원도 또 집중이 많이 됐었는데 그 자신의 과거의 삶과 이인영 의원의 삶을 비교해가면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태영호 의원의 과거의 삶을 이인영 의원, 그러니까 후보와 어떻게 비교했는지 제가 청문회를 쭉 다 보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태영호 의원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그 정체성과 관련한 질문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아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게 더 적절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요. 이 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 사상을 만든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황장엽 선생을 우리가 대전 현충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지금 이념 논쟁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국민들의 판단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적어도 짧은 그 몇 분 안 되는 그 사이에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관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미 지금 몇 마디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북한의 반응으로 봐서 이인영 장관 후보가 장관이 되면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불필요한 곡해나 오해를 사지 않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대한민국 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21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첫날인데 질문자로 나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굉장한 고성과 설전이 오갔습니다. 직접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들 문제처럼 좀 강력 대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은. 뭘 바람직스러우지 않아요. 난 저기 공평하게 공동하라는 얘기죠. 질의에도 금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그러면 세워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나 혼자만 얘기하면.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닙니까? 네, 보신 것처럼 굉장히 서로 고성이 좀 오갔습니다. 지금 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찬성이 109인, 반대가 179명, 이로써 부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야당과 추미애 장관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어쨌든 첫 21대 국회를 열고 나서의 첫 모습이 네. 저렇게 고성이 오가고 또 의원님들은 이렇게 플로어에 있어서 욕설을 하시고 뭐 예. 아주
존칭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네. 또 아무리 그 야당에서 거센 공격을 하더라도 장관은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글부글 끓더라도 조금 그래도 참으면서 응대를 차분히 해야 되는 건데 막 받아치는 네. 그런 모습이 국민들 눈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일하는 국회 뭐 이런 얘기 법도 만든다고 하는데 대정부 질문의 방식과 형태를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과거 방식. 저 모습만 보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늦게 오면 자기 자리도 없어요. 예. 또 높은 의원들이 앞에 앉고 우리는 뒤에 와서 뭐 컨트롤하려고 하고 굳이 저 모든 질문을 장관이나 총리한테 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외국에 대정부 질의가 없느냐 하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의 가장 책임자를 불러다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저기 2층에 있는 플로어에 자기 지역 구민들을 모셔다 놓고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장관을 혼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의원 이제 질의 순서가 대정부 질의가 20명 있으면 여당 10명, 야당 10명입니다. 사람만 바뀌지 여당의 질문 똑같고 야당의 질문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관들이 실제적으로 야당 질문은 똑같은 논리로 계속 같은 말로 뭐 아마 국회 출입해본 기자들은 다 느낄 겁니다. 너무 지루와서 저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역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 구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말 질문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질퇴하기 위한 또 꾸지람 주고 창피 주기 위한 그런 질문들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리 질문이 그렇게 말하자면 공손하지 않고 질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관이 어떤 야당에 대한 태도는 그야말로 아무리 속이 막 부글부글 끓더라도 좀 자기 스스로 냉정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 사실 언론도 저런 식으로 고성과 설전이 오가는 부분에만 주목을 하는 부분도 좀 반성을 일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당동벌이라 그러나요? 지금 뭐 정치권의 이런 진영 싸움이 모든 쟁점에 반영돼가지고 저는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의식마저 느끼고요. 사실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런 싸움판이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의 수준이라면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육탄전은 안 벌이는데 불과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만, 심지어는 소말리아 해가지고 아주 육탄전 국회로 유명한 나라 해가지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이 언어를 좀 보십시오. 이걸 보면은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민 대표면은 이렇게 호통쳐도 됩니까? 또 명색이 장관이면 국민의 대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 아들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특검과 반칙에 관련한 문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궁금해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관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가 있다면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기라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무슨 질문을 하다 그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볼성 사나운 장면을 연출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슈가 되고 또 정치인들은 말이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자기 이름 자꾸 오르내리는 거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는 확 무시하고 아예 다루지도 말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원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구성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당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원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새로 만든 행정수도법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의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의 소위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마치 현재 헌재도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이거는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2년 문제를 공식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끝까지 가겠다, 끝을 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계속해서 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이걸 끄집어냈다, 뭐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그런 차원보다는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솔직하게 예. 얘기하면 충청권 표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김재원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한 배경에는 그러면 민주당이 그럼 충청권을 위한 저런 제안을 하면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겠나? 반대 쉽지 않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부터 해갖고 장제원 의원 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도 이거 한번 뭐 재선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하기 어렵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행정중심 복합도시인데 그게 수도가 되든 아니든 간에 현재 국회가 서울에 있고 정부가 거의 다 대전으로 세종시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장관들이 비효율적입니까? 상임위 왔다 갔다 길바닥에 협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청와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회 정도만 사실은 이라도 세종시에 내려갈 국회 분은이라도 그런 현실적인 요건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헌재에 대한 압박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문헌법이 아니고 간섭헌법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600년 동안의 간섭으로 이어진 수도는 서울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2004년에도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미 16년의 세월 속의 간섭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정말 생뚱맞게 들렸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많은 나라에서 수도와 다른 어떤 행정 수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생뚱맞은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김태년 원내대표의 포석과 자신감 이런 것이 있지 않겠냐 싶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일은 행정 중심 도시, 행정 도시가 외국처럼 굉장히 말하자면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야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면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면 그거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세종시에 일하는 공무원들도 주중에는 세종시에 있다가 주말에는 서울에 지난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족들이 서울에 여전히 있는 개념이다 보면 불가피하게 고위 공무원들이 집이 두 채가 된 배경이 또 저런 부분입니다. 완전히 정주에서 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이 많은지 이제 그런 것은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처음에 던졌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화두를 돌리려는 시도로 느껴졌는데 통합당도 지금 속내가 참 복잡해 보이는 게 일단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었는데도 통합당 내에서 충정권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차기 대선을 누리려는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냥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나쁜 정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일가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집값이 정신없이 솟구치다 보니까 갑자기 이 행정수도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전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행정부만 이전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청와대도 이전하겠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집값을 그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도를 이전, 천도를 한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집값 안 떨어질 것이다. 요번에 청와대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세종시하고 서울에 있는 집 중에 하나 처분하려니까는 결국 세종시에 있는 집 처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행정수도라 그래갖고 그 수도를 따로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또 말레이시아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가다피가 살아있을 때 리비아라든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정치인의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있었는데 과연 효율성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 뿌트라자야라고 있는데요. 주말만 되면 완전 유령 도시예요. 지금 그런데 행정수도 거기다 옮겨놓으면 인구 내려갑니까? 애초에 그 행정수도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분산? 인구 분산 됐어요? 국토 균형 발전 됐느냐고요. 그것부터 사과해야죠. 그래서 1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수도를 나눈다 한들 이게 인구 분산되지 않고 국토 균형 발전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뭐 삼성이든 한화든 산업시설 내려가고 과학기술도시 만들자 그럴 때 그리고 여론도 오히려 그게 높았을 때 국회에서 소위 그 당시 한나라당의 일부도 수도를 분할하는데 찬성함으로써 수도 나눴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이 예언했어요. 결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로 올 것이다. 왜? 수도 지금 나눴지만 결국은 이 비효율 때문에 언젠가는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요. 애초에 집값 떨어뜨리려고 내려가겠다 그랬으면 다 내려가세요. 국회 무슨 분원이에요. 다 내려가야 돼요. 다 내려가되 올라오지 마세요. 집도 다 팔고 가세요. 왜냐? 집값 떨어뜨리겠다 그러면서 갔으면 공직자들, 국농 먹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애초에 국토 균형 발전하고 인구 분산하겠다 그래놓고 지금 무슨 뭐 전세 주는 사람 그 전세값을 어떻게 나라에서 뭐 규정을 한다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정치하고 그런 정책하려면 지금 어쨌든 국회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내려가는 사람 서울에 있는 집 다 팔고 내려가야 집값이 떨어지든 어찌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안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럼 통일되면 세종시가 통일 한국의 수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내려가면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모든 주한 대사관들 다 있죠? 이분들 보고 내려가자 그래야 돼요. 이런 구체적인 생각과 그리고 다른 나라 지금 말씀드린 뭐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그 행정수도 만든 나라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거 연구는 해보고 이런 얘기 하는지 정치 선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림뱅이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대선과 말씀해 주신 대로 연관이 돼 있다 보니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대선보다는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부산시장 공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가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의견이다 하면서 한 발을 물러선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시장에 공천을 하기 위해서 뭐 말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이제 말을 바꾼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재명 지사 또한 이제 바뀐 말 속에서 이렇게 했죠. 필요하다면 당원들과 또 당의 중앙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투표를 통해서 당원 단계를 바꾸더라도 필요하다. 이제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두 가지 다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선은 뭐
원래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원래 약속으로 그렇게 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지만 대선을 1년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아무것도 안 나간다, 무책임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안 나가고 말하자면 범여 후보 단일화, 즉 민주당 외의 후보를 내보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핵심은 그런 거예요. 공천 주장이라고 하는 거, 공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가 막 서로 간에 싸움해가면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당원들과 새로 전당대회에서 뽑힌 지도부가 결정하고 또 그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당헌을 바꿀 것인지, 당헌을 안 바꾸지만 이번만 특례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차라리 뭐 한편으로는 범여 진보 후보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그렇지만 여권을 대리할 수 있는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시민 후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찌감치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지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이 해왔던 플러스 요인이 됐던 건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런 면을 본인이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 이번은 좀 정책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자기가 끼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깜짝 스스로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우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